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네. 자, 오늘도 밀떡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일단 그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혹시 전기차를 운행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두 분이? 아니요, 전 차가 자체가 없으니까. 없고. 네. 저도 제 건 없는데 주변 지인이 아, 운전 전기차를 혹시 전기차를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느낌이 어때요? 일반 내연 자동차하고? 일단 조용하죠. 네, 조용한데 80km 넘어가면 역시 좀 시끄러움이 있죠. 네. 저는 전기차를 한 번도 운전을 안 해봤어요. 못 네. 해봤는데 그 전기차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저희가 이제 전자기 전자전기. 얘기를 할 거면 네. 전자전기 이런 게 결국은 뭔가 무기체계도 최첨단화되다 보면 전자라는 그렇죠. 거 그리고 이게 기계적으로 또 이렇게 구현이 돼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게 결국은 기술과 전기 뭐 이런 게 연결되다 보면 자동차도 결국 전기차가 그런 형태로 나온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이 무기체계 중에서 이제 전자전기 뭐 전자기전 전자전기 전자전기. 네. 참 어렵네 이런 발음도.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저는 좀 주제 보고 감탄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전인범 장군님 나왔을 때 통신과 보급이 무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고 직접 적을 죽이진 않지만 이게 없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군수사령부 예하부대에서 제가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맞는 말이에요. 로마군은 곡괭이로 이긴다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랑 또 똑같은 게 이 전자전기, 뭐 통신 차량, 뭐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고 뭣도 없고 막 뭐가 날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웬만한 사람들은 저게 뭐야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 박 의원님은 항상 뭔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걸로 얘기를 하자고 얘기해서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렇군요. 로마군은 곡괭이로. 맞습니다. 네. 있어 보인다 이거. 네, 그렇죠. 좋아요. 네, 보급의 중요성을 그만큼 얘기한 거고 전 세계 역대 강대국들이 보급 문제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이제 뭐 대표적인 게 미군이겠죠. 네. 이 얘기가 제가 이제 군수사 예하 탄약창에서 군생활을 했으니까 네. 군수사 예하는 탄약창뿐만 아니라 뭐 종합정비창 뭐 각종 보급 관련된 것들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맨날 저 전방에서 군생활을 했다면서 빡셌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네. 하는 말이 있어. 야, 니들 뭐 하는 게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우리가 뭐 안 주면 니들이 전쟁을 할 수가 있냐. 난 그 그렇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물론 저는 정훈병이었습니다만. 그렇죠. 예. 총 대신 사진기. 미안합니다. 예. 자, 관련된 이야기. 우리 박찬준 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현대전에 있어서 그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랄까요? 그 위상이랄까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겠죠? 그렇습니다. 뭐 지상에 있는 무기체계나 해상 무기체계나 공중 무기체계나 할 것 없이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 분야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공중에서 있는 무기체계로서는 항공전자라고 크게 일컬어지고요. 다른 각 플랫폼에도 마찬가지로 읽혀지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러 중요한 부분이 좀 더 있죠. 뭐 재료공학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고 그런데 우리가 또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 분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전자 분야에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경쟁이나 전쟁 비슷한 게 있겠구나 하는 게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표현된 게 전자전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전자전을 수행하는 항공 플랫폼을 전자전기다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야, 이렇게 풀어주니까 얼마나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전자기전인지 전자전기인지 헷갈리던 저 같은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좋았습니다. 예. 저도 허공에서. 그럼 네.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게 뭔가 더 고도화되고 이제 기술이 집약되는 것들이 느껴지는 상황들 속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아까 말씀해주신 공중이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왜냐하면 공중에서 어떠한 전자적인 신호나 아까 말씀하셨던 통신 분야도 감청에도 전자 신호를 가지고 감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 중에서 유리한 것은 뭘까요? 공중에 떠서 그렇지. 정보를 그렇죠. 수집하는 게 가장 유리할 겁니다. 가장- 모든 전파는 공중으로 날아가니까. 맞습니다. 가장 멀리 있는 정보도 캐치할 수가 있고 깊이 있는 정보도 캐치할 수 있고 그것이 또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죠. 더 캐치를 유리하죠. 잘하죠. 더 네. 멀리 볼 테니까. 그러면 이 전자전기라고 불리는 기체들은 큰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작은 게 편리할까요? 플랫폼 입장에서는 원격의 전자전기다, 전자공격기다라고 표현이 있어요. 그런 기체로 봤을 때는
더 대형의 그렇죠. 기체가 좋겠죠. 많은 원격이라면 장비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그렇죠. 방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은 에스코트 전자 공격기라는 표현을 쓰는 공격기가 있어요. 에스코트. 예, 그거는 전투기하고 같이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플랫폼 자체가 전투기 플랫폼이 가장 좋겠죠. 대표적인 게 그라울러 정도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라울러죠. 그 외에도 중국도 그런 것에 눈을 뜨고 있고요. 러시아는 알고 있으면서도 기술이 점점점 퇴보되는 것 네. 같고요. 전자 분야에서 있어서만큼은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저 갑자기 어느 궁금해졌어요. 정도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실 전자 분야에서 우리가 민간 분야에서는 좀 한 목소리 한다고 하잖아요. 독보적이죠. 뭐 네. 있잖아요. 우리 뭐 샘송, 네. 그렇죠. HP, 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반은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가장 전자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허. 정보 수집이 제일 중요한 건데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십 년을 적성국은 물론이고 동맹국의 각종 전자 신호를 갖다가 정보를 갖다 수집해 왔어요. 그 얘기는 그렇죠. 뭐 예. 유명하죠. 그 화장실에서 발견된 종이 쪼가리에도 그런 거 적혀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최신 뭐 영국의 정찰기에 러시아의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을 쐈다는 그런 보도 이제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그 영국의 정찰기가 바로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텔레메트리 정보를 하는 RC-135V 기체였어요. 이게 원래 미국의 기체인데 영국이 빌려간 거죠. RC 물론 135면. 사실 사갔지만은 굉장히 오래된 기체지만은 사갔습니다. 그렇듯 중요한 거는 정보 수집에 있고 그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전자 공격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정보가 있어야지 뭔가 거기에 대한 대응 혹은 공격이 가능할 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세 작전 때 스트라이크 패키지가 들어갈 때, 그러니까 폭격기와 전투기들이 편대를 짜서 특정 목표를 공격하려 갈 때 상대방은 당연히 제공권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대항하는 게 지대공 미사일이거든요. 그렇죠. 지대공 미사일로 적 전투기를 쏘려면 레이더를 일단 봐야 되고 전파를 발신해야 되는데 이 전파를 방해하는 역할을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전자전기 임무 중에 하나지만 가장 잘 알려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앵커님의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을 드리면 대한민국은 그럼 어떤 수준이냐? 그렇죠. 예. 다른 많은 국가와 동일하게 대한민국은 현재 자체 전투기에 대한 자기의 전자 공격 내지는 방어를 할 수 있는 수준 정도를 가지고 있다. 내거 정도 관리할 수 그렇습니다.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네. 보라매에도 이런 ECM 기능이랄지 ESSM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자체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건 뭐 그걸 포드 형태로 달고 있어도 되고 그리고 자체 내장할 안에 수도 있고. 내장할 수 네. 있는 것도 있고. F-16 같은 경우에도 복자기 같은 경우는 포드를 달고 있고요. 포드를 달고 있고 복자기가 아닌 단자기 같은 경우에는 내장형이죠. 우리 보라매도 내장형이고 아하. F-4E 팬텀 같은 경우 내년 6월이면 볼 수 없게 되는 은퇴하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은퇴를 하는 그 기체도 포드형으로 그럼 있죠. 그 은퇴하는 기체는 저 애리조나 사막에 갑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 거잖아요. 대한민국 자산이기 때문에 그럼 그건 어디로 가요? 휴게소로 가겠죠. 제가 보기에는 전시돼 있는 가는 장소로도 일부 기체가 갈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갖는 의미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공군 사관학교 같은 데도 갈 수도 있겠고요. 예. 저는 그 기체는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방위성금 혼납기. 강희성동 혼납기는 F-4D고요. 네. 그것은 저 옛날에 갔나요? 당연히 네, 가 죄송합니다. 있는데 뭐 다른 주제로 혼을 좀 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 돼요. 사실은 아까 그 휴게소 가야겠죠 얘기도 농담 삼아 얘기하셨지만 전 개인적으로 좀 서글퍼요. 그죠. 왜냐하면 F-4E 정도의 기체를 휴게소에 갖다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휴게소에 갖다 놓더라도 제발 좀 의미 있게 도색을 그렇지. 해서 좀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그저 방치돼 있는 저 고철 덩어리처럼 그렇게 처분한다든지. 맞습니다. 그 취급해서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보라매 공은 어떠냐고 제안해 주네요. 보라매 공은 좋죠. 그죠. 보라매 공은 네네. 좋습니다. 지금도 좋아. 전시대에 있지만은 F-4D가 전시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 한쪽 편에 F-4E도 전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D 대신에 다시 E형을 전시할 수도 아니면 있는 거고. 김포에 그 새로 생겼거든요. 항공박물관. 네, 거기에 전시해도 괜찮겠죠. 그렇겠네. 네. 그리고
제주도의 항공우주박물관에도 그렇죠. 필요하고 필요한 데는 상당히 많죠. 아 공간이 적지는 않구나. 그리고 네. 상징성을 생각하면 여의도 공원 한쪽에 마련해 놓은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FOE는 아직까지 부품을 돌려 막을 수는 있으니까 저의 희망이라면 한 10대 정도 내지 그 이하 정도만큼은 스크랩 처리해서 비상시에. 상황이 정말 예비로 너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후방에서 조치를 취해서 뭐 쓸 수 실전에서 쓸 수 있을 정도는 갖춰놨으면 좋겠어요. 박찬전 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팬텀 사랑이었습니다. 완전 제 의견이에요. 예. 뭐 아까도 이 군사 강대국 얘기를 해주셨고 다른 국가들의 상황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런 전자전 분야의 어떤 뭐가 더 유리하냐라고 이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원격으로 작동하는 것, 대형 기체, 네. 네.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에스코트, 뭐 이런 것들에 어디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나누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원격 전자공격기는 굉장히 커다란 기체, 흔히 말씀드리면 C-130 정도 수준의 수송기를 베이스로 하는 거면 그렇죠. 좋겠죠. 수송기 상당히 오래 뜰 수 있고요. 또 제트 수송기라면 더 좋겠어요. 비즈니스 제트기 같은 그렇죠. 경우. 예. 요즘은 사실은 그게 대세인 거예요. 그 원격으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고행커님이 얘기하실 때 원격의 의미를 지금 여기서의 원격 전자공격기라는 건 무슨 원격으로 컨트롤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의 원격이 아니라 원거리 공격, 멀리서. 원거리 네. 전자공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거리에서 후방 전시에도 대한민국 영공 내에서 그 전자공격을 하고 또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는 그런 기체인데 이것을 비즈니스 제트기로 하면 좋겠다는 게 그렇죠. 대세고요. 한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했고 그래서 검토에 들어갔었죠. 근데 아쉽게도 검토 결과는 드롭이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때 밀떡에도 방송 때도 말씀드렸듯 이게 드롭된다고 해서 사장되는 건 절대 아니다. 이제 다시 부활이 됐어요. 2023, 2027 중기 방위 계획에 이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상황이 좀 바뀌어서 우리가 그렇죠. 정말 이제는 늦으면 안 되거든요. 주변국을 보면 일본도 이제 시작했어요. 원격 전자공격기를 시작했고 중국은 당연히 먼저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시작을 해야 되고 우리가 기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거리 공격은 그렇다고 치면 네. 아까 그 얘기했던 에스코트 전자공격기는 사실은 우리가 군사 아주 거대 강국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된 이유는 일단 나라가 규모가 작기도 하거니와 국방비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강대국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사이즈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어떤 개발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축차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원격 전자공격기가 우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에스코트 전자공격기가 그 다음이 돼야 되겠는데 바로 그 에스코트 전자공격기는 그림이 그려져요. 이번에 보라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라매가 사실 공중분열, 국군의 날 때 공중분열을 취소했습니다만은 제일 선두로 나가는 게 제일 먼저였었어요. FA50과 함께 나란히.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등장했던 보라매는 바로 CJ6호기, 그것도 복자기, 그것도 그레이 도색이 된 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네. 근데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죠. 복작이기 때문에도 의미가 있을 뿐더러 그레이 도색을 했던 얘기는 스텔스 도료를 발랐나 안 발랐나까지는 비닉이니까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에스코트기, 대한민국의 에스코트 전자공격기에 예상되는 것은 바로 그 보람의 복작이일 거다라고 봐집니다. 하긴 전자전기를 에스코트용으로 하려면 보라매밖에 없긴 하죠. 뭐 다른 FA50 같은 데 넣을 수는 없을 테니까. 네. 있겠지만은 그러면 좀 더 불리하겠죠. 그렇죠. 네. 좀 더 파워가 있는, 밀파워가 있는 그렇죠. 보라매에다가 스텔스성이 가미됐고 그 다음에 전자공격을 할 수 있는 그걸 퍼드형으로 장착을 한다든가 하겠죠. 그라울러처럼.
그런데 우선은 전자정보 수집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 원격 전자공격기가 우선인 거고 거기에 기반이 돼서 에스코트 전자공격기도 그 다음에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격으로 볼 수 있는 대형 전자전기는 평시에 더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계속 띄워서 정보를 계속 수집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에스코트형 전자전기는 적진으로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시에 더 필요한 거라서 사실 두 개 다 필요해요. 두 개 다 있으면 좋겠죠. 네, 뭐 하지만 박 금상첨화죠, 의원님 그거는. 얘기대로 네. 뭐 돈이라는 게 뭐 땅 파서 나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그래서 부분이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렇죠. 예. 결국은 두 개 다 있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대한민국은. 호주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전자공격기 에스코트 전자공격기를 그라울러. 먼저 받아들였어요. 아. 예 그들은 기술 개발을 않고 도입을 했죠. 음. 그라울러를 도입을 했는데 아니 그 원거리라고 지금 얘기는 네. 하지만 우리의 기준에서의 원거리하고 우리의 뭐 어떤 전장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원거리하고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기준으로 세우는 원거리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진 않아요. 전자공격에 대한 그 원거리 그 공격의 그 거리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고 기술적인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네네. 크지 않고 우리가 좀 따라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23년부터 27까지 뭐 중기 방어 계획 안에서 뭔가 또 이렇게 구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것들이 향후에 제가 요새 이제 방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어디 또 팔아먹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자공격기는 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국이 그랬으면 미국이 벌써 팔았겠죠. 이건 미국은 당연히 안 팔고 제가 봐도 전자공격기는 팔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 생각이 드냐면 결과적으로 지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몇 나라만 이걸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많은 나라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굉장한 경쟁력 아니냐라는 겁니다. 엄청난 경쟁력이긴 합니다만은 플랫폼 자체는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 전자공격기 자체를 팔 수는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신호 정보랄지 이런 건 절대 안 팔겠죠. 그렇지. 사실은 그게 저 재산인데. 맞습니다. 예. 왜 또 한마디 해보시죠. 아닙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한 시간에 한 번씩, 네, 한 번에 하나씩. 네. 우리 정 작가님 매력 있어요. 예. 자, 오늘 그러니까 어찌됐건 대한민국 상황이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그러니까 원거리, 원격 전자기를 먼저적으로 이제 좀 중점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에스코트는 뭐 어떤 형태로든 지금 곧 표현대로라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니까 예. 우리가 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무기 체계 중에 하나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네. 훨씬 더 중요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무기체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밀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 뭐 댓글 요새 많이 달아주고 계신데요. 좀 더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이 이제 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아, 그렇죠.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가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걷어들여야 됩니다. 네, 네. 예.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수확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